이민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멀세드라는 도시에 있는 캠퍼스의 UC 멀세드라고 합니다. 거기 이민환 교수입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 관련해서 이렇게 오늘 많이 좀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약간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양광 쪽, 그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린 것 같긴 한데 신재생 에너지 큰 틀에서 본다면은 뭐 태양광도 있고 뭐 네. 풍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소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약간 수소 에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를 그 태양광이나 풍력의 어떤 그 경쟁 관계라고 보는 것보다 이게 수소라는 것은 그 재생에너지를 보완해주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어떤 보완제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는 그러니까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수소 자체는 이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하냐면 풍력이 남을 때, 태양광이 남을 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그 재생에너지와 하게 되면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남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쓰고자 하는, 연료로 쓰고자 하는 것이 수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보완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풍력이 많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수소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완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같이 뭔가 이렇게 막 경쟁 관계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만든 에너지를 뭐 수소 형태로 저장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배터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요즘 설치를 할 때 그 루프탑 가정용으로 하든 좀 큰 스케일로 하든 같이 붙어 있는 게 배터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많이 생산될 때 쓸 만큼 쓰고 남는 것들은 배터리 저장하고 밤에 또 쓰고 이런 개념인데 이걸 배터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좀 작은 스케일,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정용이나 어떤 자동차 같은 좀 작은 승용차나 네. 이런 스케일 같은 경우는 경제성도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도 간단해서 적절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좀 큰 스케일로 그리드 스케일로 된다, 계통 스케일로 된다, 아니면 어디 먼 거리를 큰 용량을 갖다 이송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배터리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약간 그 전기 배터리? 사실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자동차의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산업도 상당히 좀 많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네, 또 그렇죠. 수요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소로 저장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국내를 예를 들어 봤을 때 화석연료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이 한 40% 정도 됩니다. 뭐 원자력이 20%, 30%, 네. 뭐 가스가 15%, 2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그 화석연료로 돼 있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다 그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대체를 하는 뭐 40%를 만약에 어떤 먼 미래에 그 30년 후, 40년 다 대체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적어도 10%, 20%는 저장을 하고 이송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스케일을 만약에 배터리로 ESS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 그걸로 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미국 그 1년 연간 GDP, 토탈 GDP를 한 40년, 50년 해야 되는 그 양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배터리라는 것은 에너지를 10배 저장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시스템이 그대로 1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수소는 10배 많은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10배 큰 탱크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보면 수소가 훨씬 더 적절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작은 디바이스 같은 것들 아니면 작은 승용차 같은 것들은 배터리가 충분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사이즈까지는 다른 이점들 때문에
그 경제성 측면이나 시스템의 간략성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적절한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좀 커지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수소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뭔가 대량 용량이라든지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소가 맞는 거고, 네, 전기차처럼 약간 좀 작은 그런 네. 용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약간 그런 전기 배터리로 뭐 커버를 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그리드 레벨, 그러니까 개통 레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는 빌딩이나 이런 사이즈보다 더 큰 그러니까 전체 한국전력 같은 데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스케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스케일에서도 배터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예를 들어서 수분 동안의 플럭추에이션을 잡아준다, 좀 길게는 수시간 정도의 플럭추에이션을 잡아준다까지는 배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수요 공급 자체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수시간까지 밖에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많이 생산되는 네네. 것들을 좀 저장을 했다가 좀 다른 계절에 쓴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아주 큰 용량을 우리나라로 에너지를 수입을 한다든가 했을 때를 그 정도 스케일을 생각했을 때는 수소가 훨씬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존 배터리로 그런 걸 구현한다면 뭐 무게도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네. 그 에너지 손실 그런 네. 이제 이슈도 발생을 하고, 그렇게 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에너지 손실보다는 네. 무게, 그다음에 무게. 가격,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긴 뭐 전기차의 그런 그 구성 요소들을 봤을 때 원가 비중이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가 한 40% 정도 네, 차지를 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맞습니다. 좀 비싸다, 그렇게 네, 이해해 볼 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ESG 하면서 거의 한 몇 년 전부터 뭐 계속해서 대두가 되었었고,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앞으로 정말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됐었어요. 거의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약간 좀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약간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화석 연료 가격이 갑자기 막 뛰는 현상. 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그렇죠. 뭐 유가도 뛰고 천연가스도 뛰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금 막 에너지 부족 현상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려던 유럽 쪽에서 다시금 뭐 화석 연료를 늘린다, 그런 얘기가 있고,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긴 한데 네, 네. 올해 초에 그 유럽 텍소노미라고 해서 네. 여기에서 녹색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원전 이런 네. 것도 이제 포함시키자라는 네, 얘기가 네. 나왔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EU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네.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자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약간 신재생 에너지 수소가 설 자리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아까 그 에너지 믹스 얘기를 좀 드려보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석탄 기반, 가스 기반, 원자력 기반, 재생에너지 기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비율이 다를 뿐이죠. 원자력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뭐 논란이 많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여전히 원자력을 하면 안 된다. 다른 EU 국가들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원자력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일단 그 원전은 논외로 치죠. 논외로 치고 그 화석 연료 자체는 어쨌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화석 연료 자체는 재생에너지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원전과 가스 부분 말씀하셨는데, 가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EU도 이거는 그러니까 텍소노미로 넣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년까지 또는 35년까지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래도 CO2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뉴트럴리티, 그러니까 산소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 갑자기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좀 가져가자,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원전은 이건 논란의 여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그 가스와 마찬가지로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전체 발전량이 한 7%, 8%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순식간에 20%, 30%, 40%,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뭐 80%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빠른 레이트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기간 동안 그거를 트랜지션한 그 기간 동안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데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제성이 맞고 우리나라는 또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가 싼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싸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을 한다. 그러기에도 우리나라가 넓은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도 그렇죠. 그렇고 풍력도 해상 풍력까지 포함한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많은 양을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래의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것은 전기를 수입한다는 것이거든요. 전기를 수입하는 것은 이렇게 그 전선을 연결해서 전봇대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네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보면 섬나라인 것이거든요. 북한에 막혀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일과 EU 국가들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챌린지가 또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와야 되는데 전기 자체가 오기 힘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바꿔서 수소를 가져와야 되는 국가인 겁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무조건 수소 에너지를 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니셔티브를 좀 더 세게 가져가서 이왕 할 거 좀 더 빨리 해서 리딩을 하자 이런 것이죠. 사실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제 수소 쪽으로 가는 거는 구조적인 그런 뭐 이슈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네. 이제 중간에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또 천연가스라든지 원전 이런 것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팩트인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나 천연가스가 뭐 영영이 계속해서 사용된다라기보다도 그냥 과도기에 약간 필요한 대체제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간 좀 세계 각국의 그런 수소 뭐 육성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 정책은 지금 그러니까 2020년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요 국가들이 다 수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코미먼트를 했고 지금도 그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는 2050년 동안 탄소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입니다. 2022년 초에 독일이 생각해봤더니 탄소 넷제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2050년까지. 네. 그래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해가지고 긴급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원래 그 재생에너지를 65% 비율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40% 되고요. 65%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걸로 안 된다. 80% 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80%를 간다는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가 커지는 만큼 수소도 빨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도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고 목표를 했던 양에 대비 올해 초에 그걸 더블을 했습니다. 2배를 더 해야겠다. EU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수소 생산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이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그린 수소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2030년까지 1kg당 1불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5불, 6불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린 수소도 하겠지만 지금 워낙 뭐 셰일가스니 이런 그 오일 컴퍼니들의 그런 그 인프라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CCUS를 붙여가지고 카본 캡처를 말단에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블루 수소를 추진을 하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원자력 가지고도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잠시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빈약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그래서 일본은 지금 2014, 15년 아주 긴 시간 동안 수소를 해외에서 공수하는 방법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뭐 갈탄을 이용해서 이제 뭐 그레이 수소든 블루 수소든 가져와서 액화시켜서 그 일본 본토로 가져오는, 최근에 그 크게 뉴스가 났었죠. 액화시켜가지고 그 고베시로 들어온 걸 실증을 했었고, 뭐 브루나이니 아니면 뭐 중동 국가니 이런 나라들로부터, 다양한 나라로부터 이제 그 그린 수소를 들여오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국내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소 굴기 그래가지고. 근데 중국은 제가 수소 굴기라고 해서 봤는데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주요한,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태양광 같은 것들은 특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따라서 수소가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앙 정부 그 다음에 지방 정부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수소 충전소를 2030년까지 6,000개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수소 왜 우리나라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 주기를 놓고 봤을 때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을 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유독 활용 부분에, 그 다음에 활용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 내연기관은 뭐 기존에 뭐 디젤이나 가솔린을 넣었지만 그 수소를 넣어도 내연기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독 연료전지를 이용한 활용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생산부터 해서는 좀 이 전주기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 특정 분야에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특정 분야에서는 약간 좀 많이 좀 따라가야 되는 분야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수소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 어떻게 이제 수소가 생산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저장이 되고 발전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좀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엇인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밸류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생산해야 되고요. 네. 저장하고 이송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활용하는 부분. 일단 그 생산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생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소위 얘기하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메탄가스를 물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네. CO2가 나오고 또 수소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CO2가 배출되는 거죠. 1kg 수소 만들어 놓으면 10kg CO2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안 만든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안 만들 수가 없는 게, 수소가 지금 미래의 무슨 연료처럼 네. 다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중요해서 많이들 수소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도 수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비료가 암모니아에서 나오는데요. 네. 암모니아가 다 수소로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가 NH3인데요. 네. N이 질소고 H는 수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N은 공기 중에 80%가 질소죠. N이죠. 그래서 질소와 만들어진, 그러니까 수소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수소는 우리가 물이나 메탄가스로부터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결합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이 암모니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 100조 시장이 돼요. 엄청 크네요. 네, 그 비료가 많이 필요하죠. 비료가 없으면 그러네요. 전 세계 인구의 한 반, 3분의 1은 지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 세기에 그런 이노베이션이 있었고, 암모니아를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하버보시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암모니아 생산에 일단 수소가 거의 한 반 정도가 쓰이고, 다른 화학 공정, 제철 공정 이런 곳에도 부분 산업 공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수소 자체의 밸류, 애뉴얼 밸류만 해도 150조에 해당하는 이미 많은 수소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고, 근데 생산하는 과정이 CO2가 많이 배출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수소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클린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고, CO2가 나오지 않아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만드는 방식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기존에 만드는 방식을 어쩔 수 없이 쓴다 하더라도 나오는 CO2를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 그렇게 나오는 그 수소를 우리가 블루 수소라고 하고, 아예 다른 방식으로 수전해라는 방식으로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네. 물이 H2O니까 네. 전기분해해서 H2와 O2를 빼내는 과정을 수전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는 다 똑같은 수소지만 네. 편의상 그렇게 생산 방식에 따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원자력을 이용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수소를 또 다르게 우리 뭐 핑크 수소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편의상.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청록 수소라고 있습니다. 청록은 아시다시피 블루하고 그린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청록 수소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원재료가 물이 아닙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깨끗하긴 한데 물이 아니고 그냥 메탄가스, 천연가스 씁니다. CH4거든요. 네. CH4를 쓰는데, 기존에 쓰는 그 그레이 수소와 똑같은 연료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산소가 없는 데서 반응을 시키면 C가 CO2가 되지 않고 C로 남습니다. 카본으로 남아요. 그게 카본은 고체 카본인데, 이것은 뭐 카본 나노튜브를 하든 뭐 카본 와이어를 하든 이런 다른 용도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수소와 순수한 탄소, 이것은 그 지구온난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밸류가 있는 그런 카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래서 청록수소도 많이 푸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산하는 방법인데, 네네. 지금 이제 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그린 수소가 되는 것이죠. 그린 수소가 이제 크게 뭐 알칼리 방법이 있고 고분자 전해질 방법이 있는데, 알칼리는 약간 좀 고분자 전해질에 비해서는 좀 전력 밀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좀 탁식한 독성 물질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분자 전해질 쪽으로 가는데, 이런 쪽은 국내 기업은 아직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출을 내고 이런 기업이 없는데, 네. 해외에 유럽에 미국에 이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플럭 파워는 연료 전지를 합니다만 그 네. 역반을 통해서 수전을 하는 미국의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있는 커민스사가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캐나다에 있는 하이드로제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의 네일 또는 덴마크였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뭐 에버그린, 에버퓨얼 뭐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회사들이 이제 그 수전의 방식으로 물에서 이제 수전의 수소를 방식, 예. 분리를 해서 네네.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생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송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뭐 그런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송 부분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대량 운송, 그러니까 인터컨티넨탈 운송이죠. 배에 싣고 오는 겁니다. 네. 배에 싣고 오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어떤 대륙 내에서의 이송이 있습니다. 대륙 내에서는 보통 트럭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게 되죠. 일단 인터컨티넨탈을 먼저 얘기할게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크게 배로 운송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값싸게 생산된 수소를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온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먼 거리지 않습니까? 네. 먼 거리인데 이걸 한 번에 올 때 많이 갖고 와야죠.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기체 상태로 이걸 압축하는 것 대비 이걸 액화시키게 되면 한 번에 올 때 10배 넘게 더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압축을 하더라도 700기압으로 압축하는 것 비해서도 그냥 액화시키면 훨씬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기체 상태로 오는 것은 그 선박으로 올 때는 아예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액화를 시키거나, 근데 액화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영하 253도까지 내려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한 또 그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좀 불리한 거죠. 아직 제대로 된 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최근에 실증한 것이 최초였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액화가 아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암모니아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비료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기체인데요. 이걸 액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253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33도면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냉동고 가져다 둬도 할 수 있는 정도고, 그 냉동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온에서도 그냥 한 10기압 정도만 해도 액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액화가 되기 때문에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별로 들지도 않고, 또 암모니아는 이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송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단기간 또는 중미래까지는 암모니아를 이용한 그 이송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제일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압축 기체인 것이죠. 그냥 보통 자동차용은 700기압 정도로 압축된 탱크를 싣고 다닙니다. 700기압에 이제 주입을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충전소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1000기압 이렇게 갖고 있다가 700기압으로 이제 계속 가져가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원료로 쓸 때 그런데 이걸 충전소에 이제 대량으로 500kg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트럭에 가져갈 때는 좀 그보다 좀 낮은 기압, 450기압, 뭐 200기압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충전소에 한 번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건 트럭으로 기체 상태로 가져가는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트럭으로 가긴 가는데 이걸 액화시킬 수도 있어요. 액화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덴시티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갔을 때 많은 걸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액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갔을 때 기름값 많이 쓰면서 먼 길을 가는데 한 번에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요. 근데 가까운 거리라고 하면 그냥 컴프레서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어느 게 더 유리한가가 보통 이제 그 트레시홀드를 보통 300-400km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트럭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쓰는 것처럼요. 천연가스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집, 모든 빌딩, 모든 공장에 다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토탈 5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궁극적으로 수소도 이제 그래서 흘려 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수소는 그 인프라로 가게 되면 그 인프라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너무 작은 기체이기 때문에 이 금속을 좀 파고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파고들면 이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깨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가스 인프라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있는 인프라만큼 수소 인프라를 깔면 되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돈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시도를 하고 있는 방식은 수소를 그냥 조금만 넣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천연가스랑 같이 섞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피로 치면 5%에서 한 많게는 20%까지 섞어가지고 이제 보낸 다음에 받는 그 쓰는 그 장소에서 분리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똑같은 연료기 때문에 그냥 같이 혼입해서 쓴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럭을 간다는 것은 갈 때마다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발생을 해요. 트럭
몰고 그렇죠. 연료비가 들고 궁극적으로 제대로 수소 사이를 구현을 하려면 다 수소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런 게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제일 CO2 저감에 제일 임팩트가 있는 곳에부터 좀 크게 거기부터 인프라를 까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가정별로 아니면 각 빌딩별로 다 넣는 것보다 예를 들면 지역 발전용으로 수소를 좀 많이 쓰는 거기다가 이제 파이프 거기까지만 파이프를 좀 크게 넣는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선택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생산 말씀드렸고 지금 저장과 네네. 이송 말씀드렸고 이제 활용 부분은 크게는 운송용, 뭐 자동차니 비행기니 선박이니 뭐 미래에는 뭐 에어택시니 이런 것들이 운송용이 되고 그 반대되는 그냥 정치형, 그러니까 가족용이다, 건물용이다, 발전용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형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고 하나 더 본다면 이게 또 꽤 큰 사이즈인데 이건 에너지가 아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모니아를 만들거나 제철 화학 공정에 쓰이는 어떤 산업 공정용 에너지가 아닌 이것도 큰 사이즈입니다. 미래 2050년에 그 목표하는 양으로 봤을 때 이 세 개의 굿즈가 거의 뭐 비등비등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운송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수소 자동차 좀 경제성이 있겠냐 전기차 이렇게 저도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많은 회사들도 좀 약간 뒤로 미루는 경향도 있고 최근에 현대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네. 대신에 약간 좀 더 큰 사이즈의 뭐 트럭이라든가 좀 더 큰 뭐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기차, 잠수함 이런 사이즈, 트램 이런 사이즈들은 이제 수소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수소 충전소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장하고 이송하고 또 충전하고 충전 인프라 자체도 너무 비싸고 이래서 많은 충전 인프라를 가져가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수용성 문제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 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뭐 수소 폭탄이 된다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성 문제가 많아서 아무리 국가가 어떤 경제적인 지원책을 한다 하더라도 수소 충전소가 생각보다 빨리 생기지 못한 이유가 수용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보통 개인용 자동차를 쓰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도 그렇죠. 1000여 개는 적어도 있어야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텐데 상용 자동차, 트럭이다 아니면 트램이다, 기차다 이런 것들은 종점과 시작점과 종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 자체가 개인용에 비해서 크게 필요가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몇 개 이렇게 확보를 해놓게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를 먼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사이드의 얘기입니다만 그 활성화되기까지 하나의 챌린지를 말씀드리면 그 연료전지가 그 상용화해서 쓰이려면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워런티를 뭐 10만 마일 이렇게 주죠. 15만 킬로 뭐 이렇게 주죠. 연료전지는. 상용 자동차, 트럭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뜁니다. 많은 거리를. 그래서 5년에 뭐 한 100만 킬로 정도 뛰는 거는 일도 아닌데요. 100만 킬로의 어떤 그 내구성을 확보하는 연료전지가 아직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더 걸린다고 치면 일단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상용화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충전소 문제니 그런 인프라 문제 그 다음에 생산에서의 어떤 그 코스트 다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자동차용, SUV용 그런 것들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